여러분, 경매로 부자 되고 싶으시죠? 입찰하려고 보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대출이 나올지도 불확실하고, 대출 상담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낙찰 받고 나서 연락하라고 하고, 정말 답답할 때가 저도 초보였을 때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초보였을 때, 대출은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또 잔금 납부일에는 이거 잔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해소가 많이 안 됐어서 너무 답답했었어요. 제가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초보분들이 입찰을 좀 쉽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대출에 대한 기초를 정리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대출은요, 기본을 좀 아셔야 돼요. 기본은 일단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에 적은 금액이 대출이 나온다. 일단 뭐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 다 제껴두고 우리가 요렇게 일단 기초적인 개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2022 타경 6086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인데 이 물건을 보시면 감정가가 여기 써져 있죠. 9억 1,700만 원. 최저가는 5억 8,688만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7억에 낙찰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낙찰가가 7억 원이고 감정가는 9억 1,7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에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된다고 했으니까 감정가의 70%는 9억 1,700만 원 곱하기 70%를 했을 때 6억 4,200만 원이 되고요. 낙찰가의 80%는 7억의 80%인 5억 6천이 되죠. 6억 4,200과 5억 6천 중에 적은 금액이 뭐예요? 5억 6천이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감정가 70%와 낙찰가 80%를 따졌을 때 낮은 금액인 낙찰가 80%를 대출해준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이 물건을 7억에 낙찰 받았을 때 5억 6천이 대출이 되니까 1억 4천만 원이 우리 투자금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들 이제 상담해 보셨을 테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출하는 내 자신과 또 이 물건의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수와 상환 능력이에요. 주택수라는 거는 지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낙찰자겠죠? 낙찰자 명의로 된 주택이 몇 개냐? 요게 중요합니다. 네, 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본 내용이죠. 요 내용. 요 내용이 무주택자일 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무주택이 아니고 내 주택이 하나라도 더 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감정가의 70%가 아니라 60%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낙찰가에 제가 여기 오타가 났네요. 낙찰가의 70%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좀 우리가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택수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의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요게 포인트인 거예요. 요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외우신다기보다는 주택수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할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진 주택수를 은행 상담사나 아니면 대출 상담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요청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대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요, 바로 요 상환 능력입니다. 상환 능력이 뭐예요?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이자가 발생하죠. 그 이자를 월마다 내야 되는데 그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상환 능력입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요 상환 능력에 따라서 한도가 결정돼요. 만약에 우리가 물건 10억짜리를 낙찰을 받아서 70%인 7억 대출을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내가 소득이 하나도 없고 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면 요 7억을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요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는데 요 상환 능력을 바로 DSR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뭐 DTI, DSR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DSR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DTI 적용되는 거는 DSR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DSR이 우선해서 더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DSR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환 능력은 DSR이다.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DSR이 40%인 금액까지만 대출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금융이나 보험사는 50%까지인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DSR을 딱 10초 만에 설명을 드리면
DSR은 요거예요. 내가 지금 갚고 있는 원금과 이자의 합.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원금이나 이자를 100만 원씩 내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1년에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이 내가 갚고 있는 원금과 이자의 총 합이고요. 만약에 나의 소득이 1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의 소득이 1억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원금 이자의 총합 나누기 나의 소득을 하면은 그게 DSR 비율이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내가 원금과 이자를 1200만 원을 갖고 있고 내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은 1200만 원 나누기 1억이 되니까 DSR 비율은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내가 12%가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또 추가로 받으려고 할 때는 40%에서 12%를 뺀 얼마죠? 28%. 28%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가 나오는 대출액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대출을 필요로 해요. 근데 이 3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원금과 이자의 합이 1년에 2,800만 원이 안 되면 28%가 안 넘으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3억을. 근데 만약에 3억을 대출했는데 뭐 금리가 높고 원금 상환 비율이 높아서 내가 1년에 내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미 1200만 원을 내가 원리금으로 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을 또 내니까 6200만 원이 되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총 원금과 이자의 합이 6200만 원이고 내 연봉은 1억이니까 62%의 DSR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 개인 주담대 기준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 DSR을 우리 개인들이 계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웃긴데, 우선은 이 개념을 알고 넘어가고자 제가 설명만 드렸습니다. 요거는 은행에서 계산해달라고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DSR과 주택수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유튜브나 책을 보면 가끔 경매 대출 막 90% 이상 받았다. 이런 영상들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원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싸게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싸게 받아야. 만약에 제가 아까 처음에 예로 들어드렸던 요 물건을 한번 볼게요.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물건인데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요걸 7억에 받았어요. 그럼 아까 7억에 80% 대출이 되니까 무주택자 기준으로 5억 6천이 대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원래 이게 일반 매매로 진행이 됐을 때는 이 9억 1,700만 원에 70%였던 6억 4,200만 원이 원래 대출이 되는 상품인데 낙찰을 낮게 7억에 받았으니까 5억 6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은행 입장에서는 원래 6억 4,2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 물건이에요. 근데 낙찰가의 80%를 적용하다 보니까 5억 6천을 대출해줘야 되지만 6억 4,2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5억 6천과 6억 4,200 사이에 있는 금액으로 대출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지점장이나 아니면 은행의 재량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5억 6천이 아니고 6억 4천 이하인 6억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낙찰을 7억에 받았죠? 그리고 6억이 대출을 받았죠? 그럼 거의 한 88%? 87%요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낙찰을 더 싸게 받으면 90%까지도 가능하겠죠. 낙찰가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90% 대출이 나온다. 요렇게 실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90% 한도를 적용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싸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90% 대출이 가능한 경우까지 알아봤고요. 경매 대출, 요 종류가 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잖아요. 요것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대출이 있고요. 이거 개인 일반 주택 담보 대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로 받는 대출이 있어요. 사업자 대출이죠. 그다음 법인 대출이 있습니다. 법인 대출은 사업자 대출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개인 사업자 대출은 개인 명의로 받는 거고 법인 대출은 법인 명의로 받는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한도나 금리나 이런 조건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개인 대출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 이렇게 주거용 상품을 받을 때는 개인 대출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제가 여기 장점에 적어드렸죠. 한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굳이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지 마시고
개인 대출 이용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개인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DSR 여부는 40%. 네, 제가 아까 40%라고 말씀드렸죠. 요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이 된다. 한도는 얼마큼 되죠? 감정가 70%, 낙찰가 8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일반 매매로 진행했을 때는 KB 시세액 70% 정도 대출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에는 KB의 80%까지도 해주기도 하고요. 장점은 그러다 보니까 한도가 높고요. 단점은 솔직히 말하면 전 사업자 대출 대비해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요거는 개인 대출 받을 수 있으면 개인 대출 받으시는 게 지금 2025년 초에는 좋아요. 근데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 DSR이 꽉 막힌 사람들. DSR 비율이 막 200%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 연봉의 2배 이상을 원리금으로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네, DSR을 보는 개인 주담대는 어렵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DSR을 아예 안 보는 요 사업자 대출을 보셔야 된다. 네, 요거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 여기에 방공제라는 게 들어가요. 초보분들이 방공제가 무엇인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거의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은 소액 임차인이라는 개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리 분석을 하면은 임차인들이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들은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에서 먼저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내가 먼저 근저당을 설정하고 당신한테 대출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약에 대출 이후에 소액 임차인을 받게 되면, 내가 경매로 이 물건이 진행됐을 때, 은행에서 빌려준 요 대출 금액보다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이 먼저 배당이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겠다. 요렇게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요 방공제라는 개념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은요, 요 방공제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2억 원을 받고 진행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방공제, 소액 임차인 보증금만큼 빼고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지역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 요 기준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 지방은 2,500만 원, 서울은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외우진 못해가지고 한 5천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요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한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방빼기가 들어가니까, 방공제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금리도 주택담보대출 대비해서 한 1.5에서 2%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SR을 아예 안 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미 대출이 막혀 있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 물론 무분별한 대출, 내가 갚지 못할 대출을 받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정말 원활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DSR을 안 보는 요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 개인 대출, 사업자 대출, 법인 대출 세 가지고요. 지금은 법인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인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하는 거는 약간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대출과 사업자 대출이 있다면 개인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개인 대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2, 3천만 원으로 경매 시작할 때 우리가 80% 대출 받고 진행을 하려면 웬만하면 개인 대출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요 점 좀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초보 때 가장 이제 답답했던 부분입니다. 경매 대출. 어디로 연락해서 내가 이걸 알아보고 상담을 받아야 될지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책에서 가장 많이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이 첫 번째 방법이죠. 경매 대출 상담사를 활용해라. 네, 법원 앞에서 나눠주시는 그 상담사 명함들 있잖아요. 아주 클래식한 방법이죠. 근데 이게 낙찰자한테는 엄청 친절하세요. 근데 낙찰을 안 받고 그냥 단순 문의를 하는 전화들에 대해서는 안 좋아하시죠. 근데 이거 이해합니다. 그 상담사님들도 내가 에너지와 시간을 써서 알아봤는데 이 사람이 낙찰을 못 받고 그냥 상담만 받으면 허무하잖아요. 시간도 낭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낙찰자하고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낙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대출이 얼마큼 나오는지 알아봐야 할 때는 요 상담사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 지역 은행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를 직접 전화하는 게 훨씬 타율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은행에서는 그 대출 상담사한테 수수료도 안 줘도 되고, 그다음에 고객이 직접 전화를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없거든요. 어쨌든 서비스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은행에 전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효율이 좋았고, 이거는 아무 은행이나 전화하는 게 아니고요. 물건지 있잖아요.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그 물건지 주변에 있는 은행에 전화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좀 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적어 놓은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제가 부천에 있는 물건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있는 부천 범박 힐스테이트 아파트고요.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먼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에서 검색을 하세요. 이 아파트 이름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죠? 부천 범박 힐스테이트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하시면 이제 쭉 그 지도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검색 후에 아파트 명을 다시 검색창에서 지우시고 여기에 농협, 신협, 축협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그 범박 힐스테이트 옆에 있는 신협이나 농협이나 축협들이 뜨거든요. 뭐 저축은행도 상관없고 1금융권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사업자 대출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 농협, 지역 신협, 축협들을 이용하는데 내가 원하는 은행명을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 물건지 주변에 은행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그 지점의 번호가 뜨거든요. 거기에 그냥 바로 전화하세요. 031 땡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02 땡땡땡 이런 식으로 뜨겠죠. 거기 전화하시고요. 전화하시면 처음에 그 이제 은행 예적금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바로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업자 대출이나 아니면 신탁 대출 아니면 좀 대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계 연결 가능할까요? 혹은 대출계 연결 가능할까요? 요렇게 바로 그냥 루틴하게 얘기를 바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연결이 될 거예요. 시켜줍니다. 연결을. 네. 그러면은 대출하시는 담당 직원분이 전화를 받으시거든요. 그럼, 그러면은 그 물건지 아파트 이름을 말씀하세요. 저 여기 부천 범박 힐스테이트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 낙찰 예정인데요. 혹시 이거 제 상황에 맞는 한도나 금리나 이런 디테일한 조건들을 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쭉쭉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직원분이 두 가지 반응이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는 은행 와서 상담 받으셔야 된다. 이게 전화로는 상담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물어보시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후자의 경우에는 그대로 우리가 협조를 해드리면 대출 한도를 알 수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조금 우리가 문제인데, 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제가 가긴 갈 건데, 그거는 제가 지역이 멀어서 이 대출을 실행하는 그 서류를 쓸 때 제가 은행에 방문을 하고요. 그 전에 대략적인 한도가 얼마큼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제가 어떤 서류를 보내드리면 그 한도 조회가 가능하실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오히려 역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드려야 당신이 대출 한도 조회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알려드리고 우리가 한도에 대한 정보를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조회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 말고도 뭐 중개사님한테 좀 상담사님 번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그 지역 상담사를 찾는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직접 은행을 찾아서 전화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하시는 게 저는 효율이 가장 좋더라고요. 네. 이제 경매대출 어떻게 알아보는 것까지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좀 많이 묻는 질문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일반 개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DSR이라는 걸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 DSR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한 달에 내고 있는 혹은 1년에 내는 원금과 이자 나누기 내 연봉이었습니다. 연봉 혹은 내 월급, 내 현금 흐름, 소득이 있어야
이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DSR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개인 대출은 안 돼요. 그렇지만 사업자 대출은 내가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로 지금 당장 매출을 못 내도 대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 있죠, 대표. 우리 사업자 대표가 현금 흐름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표인 내가 현재 퇴직해가지고 소득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아니면 건보료를 내가 냈던 이력들, 요런 것들, 혹은 내가 지인과 현금 거래를 했던 현금 이체 내역들, 요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추정소득이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은행에서 다 해줍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대표인 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추정소득을 이용해서 사업자 대출은 가능하다. 왜냐면 DSR을 안 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우리가 알고 대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낙찰 전에 한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출 상담사님들 전화하면 낙찰 받고 오라던데.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은행이던 대출 상담사던 아니면은 뭐 다른 채널이던 저는 낙찰 받기 전에 이 한도를 알려주는 곳이 나올 때까지 전화를 합니다. 이거 한 10군데만 하면 두세 군데는 무조건 알려주거든요. 여러분들 한 두세 군데 해보시고 아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전화 끝까지 해보시면은, 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해서 굳이 연기를 하지는 않는데, 안 된다면, 우리가 중개사님한테, 저 여기 범박 힐스테이트 일반 매매로 사고 싶은데 대출 상담사님 연락처 알 수 있나요? 라고 상담사님 번호를 받으신 다음에 그분한테 일반 매매로 지금 내가 이거 진행할 거다. 그런데 한도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매수 가격이 얼마일 때 내 상황에 맞는 대출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가격을 입찰가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 퍼센테이지만 바꾸면 되니까. 요렇게 우리가 일반 매물 기준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매 사업자로 우리가 단기 매도를 할 때, 요 대출도 매매 사업자로 받아야 하나요? 네, 아닙니다. 대출과 양도세, 요거는 별개예요. 그래서 대출을 내가 주담대를 받던, 뭐 P2P, 뭐 사채를 받던 다 상관없어요. 내가 매도할 때만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시고, 대출은 내 현금으로 전액하던 아니면은 뭐 지인한테 빌리던 사업자 대출을 받던 개인 주담대를 받던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매출이 없는 사업자도 대출이 되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중복 질문이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물건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들이 꽤 강원도 쪽에 많은데 내가 3, 4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출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대출을 실행할 때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어쨌든 인건비도 발생하고 이 서류 발급 비용도 발생하는데, 요 3, 4천만 원짜리 대출을 해주면 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대출이 될 텐데, 방빼기가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은 2천만 원 후반이 되겠죠. 근데 그런 걸 해줬을 때 대출 이자 해봤자 한 달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은행 입장에서는 별로 이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저렴한 물건은 대출이 잘 안 되고요. 지분 물건은 대출이 원칙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근데 요새는 좀 해주는 대출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발품을 통해서 좀 찾으셔야 되고요. 상가의 경우에 요 벽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그 구분 상가인 경우에는 대출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이제 별로 우량하다고 판단을 안 하는 거죠. 은행에서도.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물건의 문제 말고 대출을 실행하는 우리 개인이 만약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분들은 조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제도권 금융이 아니라 뭐 저축은행이나 뭐 다른 기관에 가면 가능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대출을 받는 거를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고 하시면 우선은 경매 투자보다 조금 공부와 요 신용 소득을 좀 높이시는 거에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빼기를 안 하는 곳이 없다.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방빼기를 해서 내가 대출 한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안 하는 곳을 좀 찾고 싶다. 어떻게 찾냐라는 질문을 좀 하시는데, 저축은행이나요, 이금융 중에서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이거를 좀 찾으셔야 되는데, 요게 좀 발품의 영역입니다. 상담사님들한테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줄 수 있는데, 귀찮아서 잘 안 찾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가장 깔끔한 방법은 신탁대출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신탁대출은 반공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신탁대출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반공제 없이 낙찰가의 80%,
아니면은 일반 매수 할 때도 80%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싸게 받았을 때 기준으로. 좀 그런 신탁 대출을 취급하는 상담사를 찾으셔야 되고요. 요것도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신탁 대출을 취급하는 상담사를 도대체 어떻게 찾냐? 요것도 발품입니다. 상담사님들 다 전화하면서 혹시 신탁대출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검색하셔가지고 신탁대출에 대한 내용들을 올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요거는 발품밖에 없어요, 사실은. 딱 어떤 기관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게 아니라서요. 대출 연락처 찾는 게 어렵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 일반 중개사님한테 내가 대출 상담사님 번호를 확보하는 방법. 아니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인스타에서 그 지역 플러스 대출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예를 들어 송파구 대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관련된 그 블로그나 아니면 정보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보통 대출 상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매 대출. 그래서 꼭 이것만은 알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경우 요 두 가지 있죠. 아까 하자가 있는 물건, 시세보다 비싸게 받은 물건. 네, 요 두 가지 제외하면 웬만하면 99%는 대출이 되신다고 봅니다. 싸게만 받으시면 일단 대출 돼요. 뭐 그 물건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아니 유치권이 있거나 뭐 지분 물건이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싸게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대출됩니다. 심지어 높게 낙찰 받아도 대출은 돼요.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서 그렇지. 금융권은요, 어떻게든 우리한테 대출을 해주고 싶어 해요. 정부 눈치 보기 때문에 대출을 못 해주는 거지, 우리한테 대출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싸게만 받으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조건에 원하는 한도만큼 대출이 웬만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99%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그럼 언제 실행해야 될까? 요게 좀 포인트죠. 근데 우리가 경매 대출을 받을 때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받으면은 이자도 많이 나오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알아보고 언제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지 좀 이런 디테일한 제가 타임라인을 가져왔습니다. 낙찰을 받잖아요. 그럼 요 낙찰 당일날 이전에는 당연히 대출 받을 수가 없죠. 낙찰도 안 받았으니까. 낙찰 당일날부터 2주 동안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기간이거든요. 즉 낙찰 받고 2주 동안은 우리한테 낙찰이 이제 결정됐다라는 걸 심사를 해요. 2주 동안. 뭐 디테일하게는 조금 일주 이렇게 나뉘는데 어쨌든 낙찰 받고 2주가 지나면 낙찰 확정이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하죠. 이게 되면 그날 잔금을 언제까지 내라는 잔금 기일이 정해져요. 네, 여기 이제 14일 뒤 정해지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낙찰 당일부터 14일 뒤인 잔금 기일이 결정되는 요 사이, 요 파란색 박스 사이에 대출을 그때 알아보세요. 그때 알아보시고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우리가 정했던 은행에 가서 서류도 쓰시고 금리나 중도상환 수수료나 이런 조건들을 좀 디테일하게 정하신 다음에 그러면 언제 대출을 실행하겠다라고 그날 날짜도 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 날짜는 언제예요? 보통 잔금 기일로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3월 8일인데요. 3월 8일 날 우리가 대출 실행 요 서류를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월 8일 날 쓸 때 잔금을 예를 들어 4월 1일 날로 해주세요.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출 실행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보통 요 대출 실행일과 잔금 납부일을 맞춥니다. 네, 요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타임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네, 대출 쉽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단기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세를 받으실 때 그 매도금 혹은 전세 보증금으로 은행한테 대출을 상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두면 은행에서 그럼 준비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얼마 입금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단기 매도로 받은 매도금 혹은 전세 입자한테 받은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그거를 상환해주면 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경매 대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이 대출이라는 게 사실 되게 광범위하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질의사항도 많고 이렇게 영상 하나로 정리한다는 게 상당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에 좀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질의응답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부분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